미국의 관계자 여러분, 파송 여러분. 생방송 애국 전선. 손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카카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 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박드로의 빈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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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또 영일이 형님은 또 네. 아주 방송이 아주 좋아요. 2주째 분위기가. 뭔가 이제, 좀 고퀄? 우리? 네. 변태가 없고 이러니까 네, 방송에 기품이 있고 엘레강스하면서도 판타스틱하면서도 분위기 좋은데 저 산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왜요?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방송에서 빈볼이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빈볼이? 빈볼이라고 하는 건 BEAN. 네. 콩. 근데 볼은 공이잖아요. 비는 은어로 사람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콩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위협구를 던지잖아요. 그 위협구를 빈볼이라고 하는데 그 고의적으로 상대 타자의 머리를 향해서 던지는 거.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콩 까는 거구나. 같이 산티를 해. 그건 되지도 않는데. 산티도 전염이 되나요? 다 웃어. 웃어? 우리 일배 선생님만큼은 좀 품위를 지켜주세요. 유일한 선생님께서 이러시면은. 네, 오늘 변태 최영일 선생님도 안 계시고 분위기 참 좋은데. 우리 의아하게 한번. 저 나름 또 야구 팬이란 말입니다. 그죠. 어디 제가 이제 넥센 팬 아닙니까? 그죠. 이번 그 포스트 시즌에 참 안 좋았어요 기분이. 형이 야구 봐서 그래. 네, 그 이제 9회 말에 3점 동점을 그날 우리가 애국전선 녹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기적과 같은 드라마를. 우리가 거론을 하면 안 돼 방송에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졌잖아. 그러니까. 애국전선하고 이제 관련이 되면 안 돼. 연장전 가가지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불쾌한 상태로 제가 이제 이 야구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어제 완전 종지부를 찍었어요. 근데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이런 거지. 네,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있었던 날이었죠. 아무 데나 나와가지고. 두산 홈 경기였죠. 나오려면 한복을 입고 나오든가. 한복시고 뭐 이런. 아니 근데 그게 원래 두산이 홈이잖아요. 그렇죠. 시구전은 두산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거죠? 그게 나오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KBO에서 그렇죠. 그 청와대 쪽이랑 접촉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더만요. 몇 개월 전부터 시구해달라고 이제 그랬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4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더라고. 4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시구할 사람들 다 준비 다 시켜놨는데. 세팅 완료. 네. 그러니까 원래 시구자가 그 홍수아 씨. 홍드로. 그러면 홍수아 씨가 내정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산 베어스의 10번째 선수죠. 네. 두산 베어스 개념식으로 유명하고. 그죠. 그랬구나.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두산이 시구로도 한번 물을 먹은 거고 본인이 하려고 했던 두산에서 내세우려고 했던 홍드로가 못하고 박드로께서 하신 거였잖아요. 경기에 오심도 있고. 경기도 이상하게 갔어요. 두산이 좀 열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심판들도 제가 보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오늘
경기 잡쳤다 그러고 막 50 날리고 심판들이 삼성을 밀어줬나 봐 일부러 그래서. 아 카카가 대구 그러니까 그러네. 삼성 연고죠 그렇죠. 대구잖아요. 경북 TK.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때 이제 삼성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오셨던 거예요? 에이,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런 건 아니시겠죠.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은 어떤 도움은 됐겠죠. 그런 마음은 대통령- 아니셨겠지만 도움은 많이 됐을 거다. 대통령 각하가 어떤 특정 지역의 야구팀을 이렇게 뭐 응원하고 이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응원해야죠. 그러나 아무래도 삼성 선수들에게는 적지 않은 어떤 굉장히 힘이 됐겠네요. 힘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다음에 우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3차전이 있었던 전날, 대구 경북에서는 엄청난 전야제, 3차전에 전야제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겨라.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전두환이 육사 때 골키퍼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모 대회 때인가 시축을 한 번이 한 적이 있어요. 골키퍼를 주시네요? 골키퍼 네, 육사 제가 보기엔 공격수를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헤딩 슛에 다리 그물을 찢어라. 전두환이 공이 아마 미끄러지나? 저기 개막식 시구였을 거예요. 예, 맞아요. 프로야구 개막식. 네. 시구도 했었고 시축도 했었죠. 네. 시식도 했나요? 시축. 시식. 뭘 먹어요, 뭘? 문어 횟집에 갔나? 아니, 사실 각하가 시구를 하는 게 별로 이상한 건 아닌데. 네. 할 수 있죠. KBO에서야 청와대가 이렇게 야구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좋은 홍보 자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지. 우리 약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 그동안 그러니까 나라꼴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좀 분위기가 좋고, 대통령께서 또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국민적 지지도 받고, 이럴 때 이제 야구장에 가서 시구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곰곰이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번이 4번째 시구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다시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생긴 것은 이제 5.18 이후에 신군부가 전두환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쿠데타로 이제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이른바 3S 정책이라고 그래서 네. 스포츠로 이제 관심을 돌려가지고 그렇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프로 스포츠예요. 그래서 기원. 기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당성이 없는 정부의 집권자들이 이런 프로 스포츠 경기에 나와서 또 대중적 인기를 좀 끌어보려는 이런 행보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시구를 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구자가 김영삼 대통령, IMF로 유명하신 나라 한번 홀딱 말아드시고 국민들 쪽박차게 한 그분이 마지막 시구자였고 그 뒤로 안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죠. 근데 이제 또 한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시구는 아니었지만은 시구와 유사한 사건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한번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뭔데요? MB 각하께서 야구장을 한번 가셨어요. 키스타임. 네. 거의 진짜 대단했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범국민 성추행 사건이라고. 국민을 추행하는. 대단했죠. 놀라운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걸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야구장에서 직접 시구하는 거는 조금 어떤 정통성의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 이상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시구를 하는 장면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 가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구하셨습니다. 있었나요? 올스타전. 올스타전. 올스타전 같은 경우는 이벤트 경기니까 좀 약간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시구를 하셨는데 이게 뭔가 좀 정당성이 없는 거를 이렇게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보완하려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전에 유신 정권 시절에 축구 대회 있었잖아요. 축구 하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 축구장. 그 옛날에 서울운동장. 그 동대문 운동장은 또 우리 오세훈 오빠께서 개판 만들어놨죠. 화끈하게 밀어버렸지. 싹 밀어버리고 개판을 만들어. 시원하게 밀어버리고 거기다 이상한 거 짓고 있잖아요. 우주선 같은 거 이렇게. 그게 이제 개관을 하면 아주 개판이 될 거라는. 거기서 이제 축구를 했었어요. 박스컵이라고. 네, 그렇죠. 유명한 박스컵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화랑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축구팀이 2팀 나오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이 A팀, B팀. 이렇게 있었고. 별걸 다 했네요. 이제 그때 또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박스컵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박정희 컵인 거지. 그렇죠. 아, 진짜? 네, 박정희 그래서 컵인 거야, 박스컵입니다. 오, 진짜? 예. 그 박스 상자, 진짜 황당하네. 상자 컵이 아니라 박스 컵이라니까. 파크스예요? 예, 파크스? 예. 와, 박스컵이죠, 대박이다. 발음 잘해야 돼요. 예, 뻑이나 이게 아니에요. 예, 박이 납니다. 발음 잘 못해요. 박스. 네. 그래갖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또 이제 3S 스포츠에 관심을 끌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겨야 돼요.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잖아. 예컨대 뭐 축구 대회를 크게 열어놨고 막 국민들 다 관심 몰아놨는데 예선 탈락해버리고 한국팀이 뭐 10대 0, 20대 0으로 지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불만이 증폭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초청 팀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왜요? 이제 동남아시아를 우리가 완전 싹 쓸었어요 그때. 뭐 캄보디아, 베트남은 뭐 캄보디아, 태국이 저는요 어렸을 때 세계 축구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가 1, 2인 줄 알았어. 맨날 오는 거야 거기 와가지고. 막 박빙의 승부를 합니다. 뭐 1대0, 2대0. 국민들은 그거 이기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맨날 우승하고. 와, 형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봤는데 아인토벤도 온 적이 있네. 그런 팀이 온 적이 있어요. 프로팀이. 그 브라질도 온 적이 있고. 예, 2부 리그저다. 예, 2부 팀이 오는 거예요. 예. 박스컵, 그러니까 그 공식 명칭이 박 대통령컵 쟁탈 아시아 축구대회. 이게 공식 명칭이네. 뭐 일종의 대통령배 뭐 이런 거. 그거는 상패가 양주짠인가? 시바스리걸. 시바스리갈짠. 스트레이트 짠 그거죠. 하나. 얼음은 박스컵은 그거잖아. 박스컵. 참. 마지막 대회가 85년. 그러니까 국대랑 올림픽 대표팀이랑. 그렇죠. 그러니까 뭐 4시간 전에 결정을 하신 거는 뭐 보안상에 안전상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는데 그 이전에 별 잘 검토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KBS에서 요청을 했는데 근데 지난주에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죠. 인선 문제, 뭐 육사 쪽, 또 우리 검찰에서 또 또 검찰 쪽 검찰총장 뭐 내정자가 지금 또 뭐 문제가 좀 있고 게다가 이제 지난주에 또 화제가 됐던 건 이제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이제 이 부정 행위들이 촛불 발견이 되고 다시 이제 촛불이 뭔가 이 끌어오르려는 시점에 갑자기 느닷없이 나가니까 그렇죠. 이런 뭐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는 거지. 국무총리 담화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총리 명의로 담화가 나왔는데 이게 성격이 대통령 특별 담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격상 그런 거고요. 일단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내용이 자체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정책의 핵심 정책 주도자 내지는 정책의 어떤 책임자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뭐 국무총리가 그런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그 원천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게 많았기 때문에 담화도 대신 읽게 만드는. 그렇죠. 정 총리가 쓴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이번에 그 담화하는데 처음 봤어요. 국무총리 저렇게 생겼구나. 저번에 한 번인가 본 것 같은데? 이 양반 이름이 그때 후쿠시마 때. 원전 그것 때문에. 이름이 정홍원이잖아요. 이름이 그랬어요? 정홍원 총리인데, 요즘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국정감사 이러면 장관들 다 나오잖아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 하도 노출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어로, 저 XX, 저거 이름 뭐지? 정원채. 아니, 워낙 매체에서 거론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뭘 하는 걸까? 몰라, 사람들이. 돈 받고? 뭐 하지? 그리고 그 담화문 내용에 보면 앞부분에 모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최근 실물 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개선된다. 그래요? 되나요? 지난주 보도를 못 봤군요.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어요. 뭐라고? 깜짝 성장. 깜짝 성장? 1.1%. 예. 진짜 깜짝 놀라겠네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1.1%. 깜짝 성장을 한다는 거야.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그랬더니, 몇 프로 많이 올랐나? 이상하네. 그러고 딱 봤더니 1.1% 깜짝 성장이라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얘가 깜짝.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1.1% 나왔다고 깜짝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그러니까 경제 호전된다 이거죠. 국정원하고 이제 그 대선 댓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뭐 좀 안 좋겠다. 이런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아니 이게 경제하고 댓글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비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고. 국어쌤. 네. 교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정도 담아보면. 그러니까 급히한 거 아니야? 급히? 문장은 좀 대단히 다듬었는데 이 그 댓글이라든가 국정원 개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좀 되게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쵸. 하기 위해서 문장을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얄팍하게 만든 거죠. 근데 작전은 되게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이제 그 국방부에서 이 사이버 논란 뭐 댓글 다는 거 사실들 막 더 밝혀지니까 딱 잽싸게 가서 시구를 탁 던져놓고 그다음에 총리 대신해서 담화문 발표시키고 작전은 진짜 잘 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야 대체 말 안 하니까 가서 공 던지고 이게 중요한 병법의 하나예요. 성동격서. 그래서 성동격서. 본질은 음치하면서 옆에서 막 옆에 딴 데서 막 북치고 막 난리치면 그 분산시키는 거. 빈볼이네요, 빈볼.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막 던지는 거지 여기저기다. 저희 요즘에 뵙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 청와대에 대변인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변인. 진짜. 누구지? 광주 출신의 이정현 대변인. 김행원. 김행. 홍보수석이죠. 이정현 홍보수석이고. 그러니까 대변인 하나 위가 홍보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수석이랑 기춘 오빠는 나오는데 대변인은 어디서 뭐 하는지. 뭐 하세요? 누구죠, 진짜? 김행 대변인. 그분은 뭐 말을 안 하시는 게 주 업무다라는 설이 있어요. 윤창준 건 때문에 대변인의 이 말 자체가 확 줄어든 게 윤창준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옆으로 약간 얘기 새기긴 하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 이번엔 영국 가시잖아요. 마차 타러 가시는데 여왕폐하고 그 인턴 사원을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번 미국에서 벌어진 일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게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면접 때. 그러면 정답이 뭐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참겠습니다 정도가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런 바로 잘리는 건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나 봐요. 바로 뭐 즉각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더니 이러면 힘들 텐데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 어머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그건 사실은 어떤 인간의 본성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더듬을지 모르는. 자기들도 못 믿는 그렇죠. 거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손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손이 이제 오른손이 하는 짓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드라 손이 많아. 통제가 안 돼요. 이런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좌관 남자 보좌관들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굳이 윤창준과 같은 일을 저지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7시쯤 넘어서 해질 때 그 하이드파크 주변으로 가세요. 하이드파크가 뭐예요? 가면은 강쌤 예전에 뭐 단골집 있나 보다. 강쌤 이름 대고 하면 싸게 해주나요? 진짜 왜 그래 사람이. 아이폰 보여주면 건전하게 좀 살아. 건전하게 좀. 저도 들은 거예요. 네. 아무튼 갑자기 살짝 세긴 했지만. 근데 지금 진짜 가관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여왕폐하께서는 지금 실세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쵸. 실세가 아니라고요? 실세. 사람 부정적이야. 왜? 모든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은근슬쩍 욕하시고 막. 그렇게 들었어, 나. 아니, 어디 여왕폐한테 10세라뇨. 10세라고 아니라고 들었지. 10세라고 어떻게 10세라고 들었어요. 아니, 지금 몇 명이 듣는 방송에서 욕을 하고 10세가 뭐예요, 지금? 우리 건전한 애국전설에서 10세. 여왕폐하님한테 10세라 그러시면 안 돼요. 10세가 아니죠. 10세요? 10세. 네, 발음 조심하세요. 10세. 네. 선박에 서식하는 새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10세. 선박에. 10세. 10세. 아무튼 실세가 아니라는 말이 많습니다. 네네. 지금 음지의 대통령은 남재준이다. 기춘 오빠. 기춘 오빠는 달라요 또. 왜요? 상선. 상선 내지는 섭정. 상선이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번에 근데 중요한 분이 또 등장을 했어요. 언론 지상에 이제 왔다 갔다 한 분이. 저는 뽕통령. 뽀통령 위에 뽕통령이 있습니다. 동생. 우리 박지만 씨. 이분 6437기. 이번엔 또 대거 승진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6437기가 지금 중장 중에 8명이라고 해요. 중장이면요. 그러니까, 여성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3스타 별이 3개입니다. 별이 3개고요. 일단 일선 군부대의 그 사단장이라고 하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장은 별이 2개입니다. 그리고요 사령부 그 사단이 몇 개 모이면 사령부가 되는데 사령부의 지휘관이 바로 이제 3스타가 되는 거예요. 사령관이잖아. 제가 임시정부의 국방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저보다 별이 하나 더 많아요. 저는 별이 2개.
오. 침대만도 못하는? 침대는 별이 5개인데. 아, 조만간에만 하나 더 늘릴까 생각 중에 있어요. 오, 그렇구나. 아, 그래야 박지만 씨가 이제 실제로 그렇지. 정치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박지만 씨 부인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무려 16살 차이는. 뭐 그것도 우리 그렇지만 남성들의 로망이죠. 저축은행 건 때문에 또 예, 또 예. 회자가 되셨던 그죠, 예. 서양희 씨. 예. 예, 이분이 또 요즘엔 또 회자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예, 만사 올통. 올케가 통한. 예, 올케로 통한다. 오. 아, 그래서 사실상 실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이런 분들이 점점 이제 국정에 관여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예, 뭐 37기가 대거 이번에 발탁이 된 게 그냥 우연이다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예, 누가 봐도. 근데 박지만 씨는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뭐 그 집안 사실 다 좀 문제가 있는 집안들인데, 그 박근영 씨도 그렇고 박근영 그쵸. 씨도 또 희한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럼 신동욱 씨라는 분하고 결혼했잖아요. 예. 교수하셨던 분인데 13살 연하예요. 본인이? 아니요. 박근영 남편이? 씨 남편이. 진짜? 남편이. 남편이 13살 연하요. 여성들의 로망이지. 그러니까 저기 누구냐 박지만 씨는 16살 연하. 박근영 씨는 13살 연하. 야, 장난 아니네요. 피가 아주 뭐 뜨거운 피인 것 같아요. 뭐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 근데 그 신동욱 씨도 재밌는 또 그 이력이 있어요. 뭐 교수까지 하신 분이 결혼하고 2007년도인가 중국에 갔다가 예, 그 성매수 및 그 마약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걸렸다. 그 집안은 좀 가문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은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아, 근데 약? 더 재밌는 건 이제 그 뒤에 거 아주 콩가루가 되는데, 이 집안이. 이제 그 재산 다툼이 있었잖아요. 유경재단 가지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신호국 씨가 체포되고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지금 추방됐나봐요? 귀국을 해가지고, 이게 박지만 씨가 나를 죽이려고 만들어낸 조작이다, 이게. 그랬죠. 예, 이래갖고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쓰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 분들도 인터넷을 하시더라고. 댓글을 쓴 거지. 그래갖고 이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한 거죠. 징역 1년 6월 받았어요. 2008년도인가. 네, 시끄러운 거지만. 근데 어쨌거나 이분도 이제 뽕 혐의가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이 되겠죠. 네. 근데 박지만 씨는 뭐 유명하잖아요. 박봉. 그쵸. 예, 유명한데 이분이 88년. 네네. 대략 한 88년부터 2002년 사이에 한 6번 정도 기소를 당했어요. 마약 혐의로. 네네. 그 중엔 5번 구속을 당합니다. 그 뽕들을 다 그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국정원 직원들 아닐까요? 이게 얼마 전에 그 걸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들어오다 걸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아주 국정원은 그 걸리고 그래요. 다 보면. 왜 그래, 근데? 노트북 쌤이다 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5번이나 구속될 정도면은 한 굉장히 심한. 2년에 한 번은 구속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안 걸린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상당히 이 그렇죠. 약을 즐겨 사용하셨던 뜻인데. 근데 이건 그런 건 즐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중독 이런 거 아닌가요? 마약. 그렇죠. 홀릭이죠, 홀릭. 근데 이게 이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공소 사실이니까. 네네. 예? 제가 보니까 그냥 뭐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이렇게 이제 기소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민망해요. 사건들이. 그러니까 93년도 12월달에 한번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혐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서울 영등포동, 청량리동 등의 사창가에서 율량녀들과 함께 50여 회에 걸쳐서 필로폰을 상습 투여한 혐의. 그냥 율랑녀들. 그죠? 예, 대충 이제 그림이 상상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런 그리고 96년도에도 그래요. 96년도에도 서울 청량리동의 사창가에서 율량녀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자신의 집, 사창가, 호텔 등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 예, 이건 무슨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아니라 기소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관계 확인된 거죠. 뭐 처벌을 받은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마약 자체도 부도덕한 일인데, 그죠. 이 마약하는 과정에서 또 벌어진 이런 성적 부도덕성 네. 분명히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야 이런 분이 지금 뭐 국정에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본인은 이제 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친인척 비리 이런 게 절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이 없는 건 사실 뭐 아니고요. 친인척도 있죠, 있는데. 많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부양해야 될 뽕이 있죠, 뽕. 아니, 저희 방송을 녹음했었잖아요. 왜 저기 설악산 케이블카하고. 그죠. 그제. 저기 저 한국민속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좀 훌륭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이 여성 관계들이.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이제 전처 부인의 그 김호남 씨인가요? 네, 이제 처음 결혼했던. 그렇죠. 이분의 또 자제분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경수 여사 밑으로 이제 박지만 씨, 박근영 씨. 그러니까 한 형제가 그 배다른 형제까지 하면은 한 4명인가요? 5명인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 뭐 사돈의 8촌에 뭐 이거 다 하면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그 케이블카 하신 분도 거기 왜 거기가 거기였죠. 거기 왜 첫 번째. 거기 그렇죠. 이제 김호남 씨. 그쪽 라인이잖아, 그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나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뭐 친인척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형편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또 이번에 화제가 됐던 이슈 중에 주말 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검찰총장 내정자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이 또 김기춘 우리 오빠께서 굉장히 믿는 내가 아는 유일한 검사다 뭐 이런 얘기. 내가 아는 유일한 검사래요?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게 이제 내가 믿는 유일한 검사다. 인간관계 그 황이구만. 내가 믿는 유일한 검사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동향이죠. 네, 동향이시기도 경남 하고 서부 쪽. 같이 일을 하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같이 이제 일을 하셨던 경험이 오래됐어요? 91년인가? 네. 그래서 그 사실 이제 후보로 4명 올라왔을 때부터 다들 그분이 김진태 차장인가 뭐 민주당에서 딱 찍어서 맞춘 거죠. 이분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분이 바로 예상을 비껴나가질 않고 그분이 되시더라고요. 국정감사 끝나면 또 곧바로 인사청문회 들어가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왜 병역 문제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뭐 이런 거. 그렇죠. 위장전역은 그 정도는 안 되고 혼외 자녀 없는 집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되게 심한 게 예전에 그 윤창중 그 대변인 시절에 그 누구야 지금 그 혼외 아들 문제 있었던 최동욱 검찰. 네. 그러면서 윤창중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본 적은 서울이지만 전라북도 출신이다. 아직도 선산이 전북에 있다. 임명 당시에.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우리 지역 사람, 우리 고장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알고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금 뭐 보면은 지방 국세청장 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8명 가운데 6명이 영남, 대구 경북 출신이고 대부분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보통 TK라고 해서 대구 경북 쪽이잖아요. 그쵸.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금 해가지고서는 경남 거제하고 진주 이런 쪽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남이라든가 지역 안배 능력 있는 사람은 뭐 지역 상관없이 뽑아서 쓰는 게 맞는데 뭐 지역 안배는 거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요즘에 그래서 향후회라고 그래요. PK 향후회라고. 다들 이제 인사가 그쪽으로 몰리니까. 근데 이 시국에서 어떻게 뭐 무슨 탕평 이런 거 쓰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실 뭐 다른 것들이야 우리가 그래. 일종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검찰총장이 이 이슈화가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건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최동욱 검찰총장도 날아갔던 거고 지금 그 특별수사 팀장도 직무에서 배제가 됐던 거고 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시국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안기고 거기다가 이제 특별수사 팀장도 공안통으로 또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원에서 왔어요? 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내려놓은 곳 때 제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곳인지. 딱 예상대로 됐죠 지금? 네. 예. 수원에서 올라갑니다. 수원이 잘해서 실적을 올려서 서울로 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털고. 그렇죠. 그 공로로 이번에 쭉 올라오신 거죠. 그게 이게 다 세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 1번 국도잖아요. 쫙 가는 거죠. 지하철 1호선. 예, 1호선. 1번 쌉니다, 국도. 요즘에. 근데 요즘 잘 보셔야 될 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제 슬슬 밝혀지고 있는데 뭐 국가보안처 같은 데도 개입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행정부도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잔챙이고 제가 볼 때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봐요. 지난 대선 국가기관의 불법 그쵸. 대선 개입의 핵심 기관은 어디냐 하면 국정원하고 국방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국정원 쪽에서
그 심리전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쪽에 사이버 사령부하고, 네네. 이 양축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단 사이버 쿠데타를 시도를 한 것이 거의 이제 확인이 돼가는, 이런 그쵸. 형국인데, 그럼 이제 여기를 털어야 된단 말이에요. 검찰 조사를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딱 보십시오. 뭐 이미 이제 국정원 쪽은 자기들이 다 범죄에 관여돼 있고, 남재준 그 원장이 들어가가지고 싹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단속할 거 다 단속이 돼 있는 상태고, 국방부가 좀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걸렸죠, 국정감사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싹 갑니다. 누구로 가느냐? 뽕통령 친구들로 다 가는 거죠. 그렇죠. 확실한 사람들이요. 믿을 사람. 이게 피를 나는 형제보다 뽕을 나는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이게. 그럼요. 이건 뜨거워요. 이건 같이 갈 수밖에 없어. 거기다 육사동기니까. 그제. 네. 그러면서 국방부 쪽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저기 인적으로 안전망을 구축을 한 거지. 그 위에 별 4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춘이 오빠를 통해 가지고 검찰 라인을 정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오늘 각각께서 어제 이제 막수 던지고. 기분 좋게 그냥. 그죠. 기분 좋게 빈볼 던지고. 그리고 오늘 담화를 합니다, 정 총리가. 네. 뭐라 그랬나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그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잘못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즉 검찰 수사를 통해. 네. 거든. 근데 검찰 수사를 누가 합니까? 기춘 오빠 라인이요. 그치. 기춘 오빠 하나뿐인 후배가 지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수사해봐라, 이거야. 국정원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정원 기억하는데 1차장, 2차장, 3차장. 국내 정보 담당하는 게 2차장이란 말이에요. 2차장이 서천호 2차장인데 남해 출신 진주고. 그러니까 경남고, 진주고, 부산 진고, 마산, 사천. 이게 다 누구야? 김기춘 비서실장. 그러죠. 그 라인이거든요. 나와바리. 예. 그리고 많아요.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 경남 고성 출신, 부산 동래고. 다 뭐. 그다음에 네. 남북 정상회담, NLL 관련 대화록 유출 사건, 김광수 서울지검 공안 2부장, 경남 고성 출신, 부산 진고. 뭐 다 그래요, 지금. 다 이게 영화 친구 2가 나온다더니. 대박 친구 찍고 있네요, 여기서. 초원복집 2. 그러니까 초원 복집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멘트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 당선 안 되면 다 영도달에서 떨어져 죽자. 그죠. 지금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자체가 이게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다 단결해서 뭐 선거 잘해서 승리하자 이런 멘션으로 이런 영혼으로 그런 멘탈로 날린 말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러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네. 근데 그게 맹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통령 실세가 아니다.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 한 대략 3-4명이서 이제 국정을 농단하는 거의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남재준, 그죠. 박지만, 김기춘 3인방이 이제 딱 보이는 겁니다, 눈에. 네. 그 외에도 몇 사람 더 있죠. 근데 이제 중심적으로 부각되는 사람이 3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재규와 차지철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렇죠. 김기춘이 이제 김재규. 아니구나. 김재규가 이제 남재준. 김기춘이 차지철 같은 이런 느낌. 사실상 경호실장이잖아요. 말이 그렇죠. 비서실장. 과거에 이제 경호실장이 비서실장이었던 거니까. 이 이제 투톱 체제로 가면은 이제 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대통령 무시하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친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게 나와요, 제가 볼 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렇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럼 마지막이죠. 그건 이제 마지막에. 네가 가라 하와이. 통수 많이 컸네. 통수 많이 컸네. 시다바리를 할 때부터 키는 내가 컸다 아이가. 그래서 느껴지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이제 특정 지역에 편중된 거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쳐도 그 법을 만지는 법을 다스리는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는 판사들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들 이런 양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향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 지금 중요하게 문제가 돼 있는 아까 언급됐지만 NLL 녹취록 문제라든지 이 대선 부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낸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민초들이 보기에는 불리하잖아요. 답이 뻔히 보이는 거죠. 유불리로 표현하기 조금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러면 법이라는 거, 제도라는 거 이런 게 도대체 이 세상에 뭔 필요가 있나. 이런 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저는 국민들의 이제 박탈감이라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이 권력층 내부에서도 상당히 박탈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라인을 잡느냐, 내가 기춘 오빠 라인이냐, 너 누구 라인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그렇죠. 어느 대학교가 아니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뭐 대학교는 다 서울대학 아니면 목사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고. 청와대하고 국방부하고 검찰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그 감사원 이런 쪽은 지금 경남 김기춘 라인, 박지만 라인이 포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회 새누리당은 김무성도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남 서부 이렇게 부산, 마산, 진주, 거제 이 라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김무성하고 누가 그 김무성한테 형님 했었던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가 이게 선후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도 그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알력이 친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임기 초반인데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이 안에서의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경쟁과 충돌이 생길 텐데 요게 또 볼거리지. 흥미진진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영일이 형님이 안 오시니까 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네요. 아유, 그럼요. 대화의 수준이. 그냥 변태를 이기 위해 우리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의자를 치워. 그리고 실제 그쵸 그 틈바구니에 또 한 명이 또 있죠. 그 새누리당 윤모 의원인데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 네. 수석부. 부위원장. 누나라 그런데요? 누나라고 부른다고. 사석에서. 진짜로? 옛날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얼굴을 보고 누나라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누나. 무서워, 나는. 비서실장님은 폐하는 얼굴 보기도 힘들어. 시구 누나. 나 형님들 오시면 그거 여쭤보려고. 부정선거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실 좀 기감인가 했어요. 말은 이제 방송으로 하니까 부정선거 얘기하고 촛불 들어야 되니까 촛불 듭시다 하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일종의 뭐 출구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승복해야 된다도 있을 테고. 그렇죠. 법적으로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뭐 대표적으로 유 전 장관이죠. 어떻게들 보세요? 이 부정선거권 관련해서. 어쨌든 뭐 10월 최근 들어가지고 네. 뭐 이제 촛불이 뭐 부정선거 갖건 말고 이제 촛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하면은 그 10월 말까지 최근 들어 좀 약간 시들시들해진 감은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좀 많이 지난주에는 경찰 추산 15,000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민주노총 경찰 추산은 15,000. 민주노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교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점점 계속 탄압을 하면 할수록 열을 받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촛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그러니까 그 작은 여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열을 받게 하니까 이게 점점 뭉치게 돼 있고,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합진보당이 다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보궐선거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제 노동자대회라든지 뭐 농민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되면서 촛불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저는 이제 지금 국면과 사태가 확 전환이 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은 계속 있었어요. 뭐 투 개표 그렇죠.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 사이에 의혹도 있었고 이제 그나마 이제 그중에 확인됐던 게 심리전단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그 댓글 좀 단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의 문제는 뭐 단 건 이제 확인된 건데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불복이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게 그 계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관건 불법 개입을 한 건 맞는데 이거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만한 어떤 성격의 것이냐 라는 데 그런 판단도 있겠고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는 국방부, 국가보훈처, 국방부, 안전부 등 안전행정부,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라면 행안부도 이거는 상황이 다른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별거 아닌 건데 보훈처가 그 안보 동향 관련한 강의 내용에 대해서 뭐 몇 회 했는지 이런 기록을 좀 제출을 해라 이랬더니 그걸 제출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안 보여줘 이거를. 그게 저는 그 천안함 사태하고 지금 대선 불법 댓글하고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의도로 만들었다. 그 전국을 뭐 대통령 선거를 자기 세력이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여당 국방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공하고 재생산하는 것도 그쵸. 결국에는 정부에서 나온 통제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대선 부정 같은 경우는 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노출이 되었던 사람이 일반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흠결들, 그다음에 또 허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통제가 안 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발, 뭐라 그럴까, 변명하거나 이유를 대거나 이러질 않아요. 모르쇠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섹시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TV조선을 비롯한 종편, 그다음에 조중동에서는 되게 이슈를 계속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당하고 진보 세력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계획되거나 어떤 체계적인 라인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허점이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발언, 그다음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통제되지 않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함 사태 전에 그다음에 우리 광우병 촛불과 다르게 이제는 우리 정부가 국정원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국민이 바뀌었다.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 대선 개입이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수사 범위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건 뭐 아직은 음모론 수준의 제 추론이지만은 정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그 시작점이 어디냐? 지난 대선이었냐? 저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개입됐던 게 언제였냐면은 아까 천안함 사건 얘기를 하셨는데 총선? 바로 저 지방선거입니다. 그렇죠. 2007년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은 누가 했느냐, 뭐 좌초냐 이게 뭐 북침이냐 이걸 떠나서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명백히 가지고 어떤 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황들이 여러 번 이건 그러니까 천안함의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것을 어쨌건 선거 국면에 정치적인 활용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당시에 국방부 정도는 지방선거에 개입을 한 게 된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저기 한명숙 대 오세훈 선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실상 한명숙 후보가 졌잖아요, 그때. 네. 그 천안함 이슈가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 새벽에 졌어. 정말 박빙의 차이였잖아. 진짜. 그래갖고 저기 노회찬 씨 맞아 죽을 뻔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차이보다 적어가지고 많아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선거의 디도스 사건이에요. 맞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잊혀졌지만은 대선 전에 그러니까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이거는 물론 이제 확인된 거는 뭐냐 새누리당의 뭐 보좌관들이 한 짓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는 됐으나 상당히 여전히 남는 의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도적으로 터널을 막고 뭐 이런 터널 디도스 얘기도 있었지. 이러저러하게 그 당시에도 이미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 전에 보궐선거죠, 그거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이번 대선까지, 총선도 뭐 그런 논란이 있었고, 뭐 투개표함이 막 열리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강남 쪽에서. 영남에. 그럼 계속 선거 때마다 이런 잡음이 다 있었다는 거고, 그쵸. 거기에 지금 혐의에 올라오고 있는 기관들이 다 한 번씩 관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부정선거의 범위가 늘어난다, 지금. 일단 의혹이죠.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은 상당히 넓어지게 되고 이러면은 전면적으로 이건 다시 한번 열어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영화 A Few Good Men 보면 나중에 그 군대에서 이렇게 가혹행위한 불법을 저지르잖아. 근데 변호사 톰 크루즈가 데미 무어 같이 막 집요하게 공격을 하잖아. 그랬더니 해병대 사령관이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했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 지금의 국면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일관된 기조는 그래서 대선 불복이냐? 불복하자는 거냐? 너무 황당해, 그게.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이런 거죠. 그래, 나 불법했다. 어쩔 거냐? 그러니까 이 멘트가 나오는 순간, 이 멘트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 전국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근데 저는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당에서 이제 국방부가 관여 이렇게 움직였다는 게 확인된 이 조건에서 그래서 계속 의혹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매번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지방 선거 때부터 대선 때까지 거의 일관되게 제가 그랬다고 기억을 하는데 이거 뭐 데이터도 나중에 확인해봐야 됩니다.
모든 부재자 선거에서 야권이 져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재자 선거는 제일 많은 게 군인. 그죠. 그다음 대학생, 해외 동포. 보통 이렇단 말이에요. 젊은 층이 많다는 야권 겁니다. 성향이죠, 다들. 그럼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 때 한명 총리가 그 부재자 선거에 졌어요. 그게 뒤집혔어.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제일 마지막에 입혀죠. 박원순 시장도 부재자 선거에서 졌어요. 그럼 이번 대선도 제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원래는 제일 먼저 개표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건 부재자 선거에서 가장 덩어리가 큰 데는 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국방부가 군이 네. 선거에 개입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을 했다라면은 제일 손쉬운 거죠. 제일 손을 대고 싶은 것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그 유혹 결과가 또 공교롭게도 계속 여당 쪽이 유리한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런 건 상당히 좀 의문점이 남아있는 거라고. 그거 조금 위험하다. 예. 아무튼 의혹 그냥. 네, 아직은 의혹. 국방부 장관께서.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화성 선거운동을 좀 다니고 있는데,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좀 그런 생각을 했었다. 국정원이면은 원래 안보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된다니까, 이렇게 그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었다. 그게 뭐 정당하다 이런 불법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했대요. 아니 근데 어르신들은 보통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어르신이 이제 그 국방부 얘기, 국가보훈처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 군인들까지 군인이 나라를 지키려고 총을 가지고 그렇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댓글을 동원을 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열받는다. 그리고 이 기회에 갈아탔다. 근데 뭘로 갈아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갈아타셨어요. 서청원은 일단 이런 거죠. 급에서 내려오신 것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또래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군인은 그렇죠. 군인은 국정원은 어르신들이니까 국정원 정도는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행동대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프레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이 국면이 넘어섰다는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뭐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 아니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계속 이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각하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4시간 전에 시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기춘형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 뭐가 심상치가 않구나. 수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야공 좀 던져주시고 바로 오늘 총리가 담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 달 만에 이번에 수석회의를 처음 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달 전이면은 뭐 언제쯤인가요? 한 9월 말쯤? 네. 최동욱 총장. 막 그걸로 막 시끄러울 때 그때 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연다는 건데 그만큼 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를 청와대 쪽에서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 시구가 뭐 상황이 좋아서 이분이 즐기러 여유 있게 나오신 상황이 아니라 웃는 게 아니죠. 사실 진짜 빈볼 던지러 나온 거예요 국민들한테. 요거랑 이제 비슷해요. 그 유신 정권 시절하고 그 전두환 시절에 보면은 되게 서민 행보 많이 하잖아요. 집에 돌아와서는 뭐 뭘 마시든지 누구랑 술 먹는지 모르겠지만 왜 모내기 현장, 농사 짓는 현장에서 그 촌노들, 그 동네 어르신들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이 불시에 나가가지고 포장마차 가가지고 서민들하고 소주 한 잔 마시면 살기 어렵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이런 훈훈한 미담 기사를 툭툭툭 던지면서 그 뭐 여러 가지 사건, 공안기관의 사건들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도 침묵하는 박근혜 이렇게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어쨌든 매체에 한번 노출을 시켜놔야 이미지도 좋아지고. 근데 어찌됐건 말은 안 하신 건데. 말은 총리가 하면 되니까. 막 던진 거죠 그냥. 근데 사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군부 정권에 대한 굉장히 뿌리 깊은 불신이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정원은 그래 뭐 그런 일 하는 데니까 이렇게 정보 수집하고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라고 좀 생각하고 넘어갔던 어느 정도로는 용인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조차도 군까지 그래? 하면 옛날의 트라우마들이 쫙 그냥 생각나는 거죠. 스위치 켜지듯이. 그래서 이 이거 되게 아줌마래. 어르신, 할머니, 폐암, 여왕님, 독도에다가 군을 때려 넣어요.
UDT를 보낸단 말이에요. 상륙 작전 이런 거 한다고. 아니 그러면서 일본 진짜 지금 뭐 그렇고 일본하고 일본 예 한일 군사 정보협정 자위권 뭐 이거에 은근슬쩍 좀 힘 실어주는 이런 발언도 했다고. 조건부 지지한다라고 조건부 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아식스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예,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식스맨 옛날에 광고가 나왔을 때 뭐였냐면 아식스맨이 스포츠맨. 아식스. 그렇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 아식스를 신어야만 스포츠맨십이 있는 거다. 진정한 스포츠맨이다. 그래서 여왕님께서 그걸 신고 그렇죠. 그걸 신어야 진정한 친일이다. 그러니까 뭐 독도 이거 뭐 상륙 훈련한 거, 일본 자극하는 거 이게 아니라 신발 신었지 않느냐. 이게 나의 본질이다. 아식스가 그 논란에 휘말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 세력들 지원한다고 기업에서.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헬로키티라든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아무리 그래도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잖아요. 어딜 가든지 막 의상을 정말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대통령이시잖아요. 집에서 신던 거 아무거나 신고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일종의 사인 아닐까요? 독도에 군인들 보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신고 나오신 신발은 아식스. 이게 다 어떤 외교적 메시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일본과의 외교를 그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저는 이제 황당한 게 우리나라 야구인들 야구 많이 좋아하고요. 프로야구가 600만, 700만 이렇게 보니까 연간. 그렇죠.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공 던지고 좀 인기 좀 끌어보시려고 그러는데 기사 너무 많이 나와요. 야구공 한번 던진 거에. 그죠. 뭐 한 수백 개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메커니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내에 몇 유력 연예 정보 매체들이 있어요. 주로 사진으로 승부하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일단 뭐 포털이나 이런데 검색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누르면 포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숨막히는 뒤태 시리즈 있잖아요. 이제 뭐 이런 류의 그 사진 제목 포토 뉴스가 쫙 나와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뭐 홍두를 찍으러 갔던 거지. 각하가 오시는 건 모르고 숨막히는 뒤태를 찍었는데 숨막히는 앞태가 나왔어. 닭태. 근데 그게 이제 뭐 홍두로가 검색어에 딱 올라와야 되는데 뭐 박근혜가 검색어에 올라오는 거죠. 박근혜 시구가. 그럼 뭐 어떻게 올려야지. 계속. 그걸로 이제 조회수로 광고 받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메커니즘이 내가 있어요. 오늘 참 진짜 많은 이런 기사, 민망한 기사들을 많이 보는데 이른바 이제 빨대 기사들, 쭉쭉 빨아주는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걸작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요? 장문의 기사인데 야구 전문 기자가 쓴 거는 야구 사랑이 뭐 넘쳐서 이런 기사를 박모 씨 기자. 네, 박모 기자. 그거는 거론하지 마시죠. 팬 많은데 나름 돌 맞아요. 야구계에서는 근데 안티팬도 많아요. 그 사람이. 저주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뭐 일가와 가족의 야구 사랑. 뭐 이런 기사를 썼어. 그래갖고 이건 뭐야? 사실 뭐 박정희가 야구 팬이긴 했죠. 예. 근데 야구만 좋아했어요. 박스컵도 있고 축구도 좋아했고 다 복싱도 좋아했어요. 골프 좋아했죠.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대통령이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일화를 장황하게 쓰는데 여배우도 사랑하셨죠. 아주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 운동장에 조명탑을 만들게 해주는 일화.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야간 경기를 하면 되겠느냐라는 이런 뭐 측근들의 국민들의 여러한 같은 저기를 무릅쓰고 야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조명탑을 만들어서 야간 경기를 처음 하게 해주셨 박 대통령이시다. 그게 뭐 대단한 그 일화가 재밌어. 그러니까 야구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팬들이 봐야 되니까 야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기가 없으니까 야간 경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 조명을 안 켜면 일본한테 진다는 거지. 야구 관계자가 박정희한테 가서 이렇게 조명탑이 없으면 일본한테 집니다. 그래? 야, 켜. 이러고 만든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일화야.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충동에 리틀 야구장이 있어요. 있죠. 애기들 하면 지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금 그 동국대학교 앞에 건너편이 신라 호텔이죠. 장충당공원 올라가. 예, 그렇죠. 이제 그것도 유경수 여사의 그건 사모님 작품이죠. 지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대단한 거. 이런 기사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낯뜨거운 거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요즘에 사실 언론을 접할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선거운동 다니시더라고. 선거운동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공연도 메뚜기 단체고 또 공연철도 다들 바쁘셔. 나만 한가한 것 같아. 그래서 며칠 전에 저 매우 한가해요. TV 라디오로다가 차에서 라디오로다가 YTN을 좀 틀었어요. 뉴스 전문 채널 가끔 가다가 좀 듣는데 한국인의 뉴스 채널.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제가 그날 그래갖고 페이스북에다가 지금 올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YTN에서 탑뉴스죠.
전국의 단풍이 장관이었다. 단풍놀이로 전국이 붐볐다. 두 번째 뉴스. 해운대의 불꽃놀이가 장관이었다. 불꽃놀이로 부산이 붐볐다. 아주 나라가 축제파. 예. 계속 들어보세요. 세 번째 뉴스. 청주의 에어쇼가 장관이었다. 장관이구만. 에어쇼로 청주가 인파로 붐볐다. 네 번째 뉴스. 일반 국민들의 비행기 조정도 비행기 조정 체험을 했다. 일반 국민들도. 에어쇼에서. 다섯 번째, 그러니까 그 체험 행사 신청에 많은 인파가 붐볐다. 다섯 번째 뉴스. 사건 사고가 많은 주말이었다. 전국이 사건 사고로 붐볐다. 여섯 번째 뉴스.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주말이다. 거리마다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로 붐볐다. 자, 처음부터 6가지가 장관이다, 붐볐다. 아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장관이 제일 많은 나라. 진짜? 형, 이거 저기 주말 뉴스 아닌가요? 네, 맞죠. 토요일 날 뉴스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감안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6가지가, 이 6가지 뉴스가, 그리고 그 정치 얘기는 2가지 정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장관이. 요즘 뉴스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공정파도 그렇고.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가지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야구 얘기했다, 야구 얘기하고. 난리 났네, 장관이네요, 아주, 뉴스가. 스포츠 뉴스. 뉴스가 장관이다. 기자들이 붐볐다. 진짜. 아니, 근데 요즘 날씨 뉴스가 뭐 거의 한 일주일이면 2-3번은 탑인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되게 관심이 많긴 해요. 일교차가 많으니까. 애엄마들 주로 그렇죠. 관심사잖아. 아니, 그렇더라도 이게 뭐 무슨 한국인의 뉴스 채널이라고 방송하는 뉴스 채널이. 뭐 딴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연애 채널? 아니면 YTN 웨더라고 있어요. 그거 보신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근데 사건 사고 웨더에서 사건 사고 날씨 사고가 났나 보지. 그러니까 언론을 이게 YTN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MBC, KBS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기 다들 지상파 뉴스 안 보시죠? 안 보죠 이제. 네. 저도 이거 보면 짜증이 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끔 가다 틀 때가 있는데 탑 뉴스들이 몇 개가 쭉 그런 얘기예요, 다. 그 이명박 정부 때 MBC 노를 파업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쯤부터 뭐 방송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뭐 지상파 뉴스를 찾아본 기억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앵커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전 진짜 안 본, 최일구 씨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에는 누가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뭐 야구도 좋아하고, 유현진 선수 올해 미국에서 뭐 맹활약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챔피언십 시리즈인가요? 거기 나가서도 잘 던지고. 근데 지난달인가 한번, 토요일 날 이제 야구 시합이 있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9시 뉴스 보게 됐어요. 근데 유현진 꼭지가 거의 30분을 하더라고. 시민 인터뷰, 그래서 전 스포츠 뉴스라는, 오늘 스포츠 뉴스 길게 하나, 그러고 봤더니 그게 9시 뉴스인 거야. 언론이 확실하게 지금 너무 장악이 됐어요, 정말. 바보로 만드는. 땡방 뉴스 시절인 거죠. 차라리 땡방 뉴스 때는 정치 얘기가 앞에 나왔었어요, 사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차라리 정치 얘기를 하긴 하지만 뭐 거짓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예 정치 자체를 배제해버리는. 단풍놀이, 불꽃놀이, 에어쇼, 국민들 놀러 다니라는 거죠, 그냥. 너 전국에 볼 거 많으니까. 근데 기자들이 이런 좀 약간 제대로 된 걸 취재를 해서 가면 그냥 킬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없지. 다 빠지다 보니까 제대로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걸 기자 정신으로 이제 취재를 해 가는데 아무리 틀었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거기 음지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여기 지죽자고 다 나갑니다. 여기는 뭐 아무거나 다 나가요. 애국전선 기자 모집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 찬양하는 건 안 나가잖아요. 요즘 기자들하고 이제 방송 뉴스를 보면 예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왜 그 신문 가판대에 지하철에 가판대 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 뉴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뉴스는 안 나와. 맨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고 전두환 대통령이 어떻고 이러잖아요. 그럼 가판대에 옛날에는 그 가로가 아니라 세로잖아요. 세로 이제 빨간 펜으로 매직으로 쭉 거나 몇 줄만.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야. 그래서 뭐 민주화 인사 누구 구속, 체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날씨에도 행간에 이제 날씨도 이렇게 뭐 일기도 좀 그려놓고서 뭐 어디 맑음 최저기온 뭐 일몰 일출 뭐 써놓고 나서 뭐 근데 거기 멘트가 있잖아요. 뭐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뭐 이런 거죠. 우리에게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날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 요즘에는 좀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재 권력이라는 거에 그 어떤 내리누름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방송이 장악됐다는 이런 기분하고 지금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고도화됐죠. 특정한 이제 기득권과 그 밑에 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개념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딱 짜놓으니까 거기 이제 못 끼는 사람들은 답답한 거고 본인들은 이제 아까 형님 말씀대로 단풍이 찬란하고 에어쇼의 인파가 붐비고 예,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 정신세계가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뭐 태평성대지. 야, 저도 지금 태평성대거든요. 너무 나라가 좋아요. 그래서 에어쇼 보러 갔어요. 이런 나라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는 좀 야구공 많이 던져주세요. 우린 좀 속편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저기 구미에 강의하러 가시. 참배하러 갔다니까. 제가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저 되게 신기한 일을 겪었어요. 엊그저께 저녁에 이제 그 촛불 집회 갔다 와서 차를 주차장에다가 저희 집 아파트인데 딱 된 다음에 옆을 딱 보니까 바로 옆에 차가 그 라이트를 실내등을 켜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실내등 끄시라고 방전 그런 간혹 있죠. 네,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고맙다고 보면서 좀 이따가 집에 딱 들어가는데 다들 식구들도 다 자고 그래갖고 맥주가 좀 땡기고 그래갖고 맥주를 사러 이렇게 맥주 사러 나오셨어요? 네, 슈퍼를 딱 나왔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맥주를 사갖고 계산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문자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가 고맙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뭐 그런 문자인데 제가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집 아저씨. 이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아저씨가, 나이도 이제, 우리 그 아저씨의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에요. 네, 그래갖고 좀 수인사도 저 하고 좀 그런 사이인데, 그 아저씨가, 제가 전화를 한 게 그 아저씨 찬 거예요. 네, 제가 문자를 보내려는 걸 이렇게 쓱 보셨나봐요. 그래서 자기라고. 뒤에서? 네, 번호를 이제 본 거군요. 네, 자기라고. 그래서 그러시더니, 그래갖고 그 아저씨도 마침 또 맥주를 또 사갖고 계시더라고요. 막 올라가시면서 사실은 자기가 애국전선 팬이라고. 진짜 인기. 와, 진짜. 애국전선 팬인데. 주변에 그냥 다 팬이야. 전지 몰랐대요. 그게. 근데 형님 실수했어. 네. 이게 또 여기서 방송 타면 또 이제 차가 뭐 견인되거나 이거. 네? 말 조심해야 돼요, 형님. 네? 아무튼. 근데 그동안 계속 애국전선을 들으시면서 그게 옆에 집 절하는 건지 모르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EBS 용서 다큐멘터리 나간 걸 보고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제 얼굴 보신 거예요. 지금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저라고 그냥 안 거예요. 애국전선.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되게 좋아하시면서 언제 소주 한잔 하죠. 자기 애국전선 팬이다. 신기하시네. 자기가 그러니까 되게 이런 성향이 아니었는데 애국전선 들으시면서 지금 자꾸만 힐링도 되는데 세뇌도 많이 되시는 것 같다. 아니 이걸 듣고 어쩌다가 이런 저렴한 방세계에 오셔가지고 어둠의 세계로 오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집 아저씨 사랑합니다. 우리 진짜 술 한잔 하자는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동네에서 애청자 모임 한번 하세요. 그러셔야겠네요. 다 세뇌를 시키셔가지고. 참고로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돈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뭐 대선 불복이 아니죠. 대선 무효? 대선 무효 투쟁을 벌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선거 무효 투쟁 뭐 소송 거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유권소인가요? 네, 맞아요. 거기 지금 소송 걸어놓고 있죠. 그리고 뭐 어떤 행정기관,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선거에 개입된 정황들이 속속속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막 이 억하심정 있잖아요. 막 가슴이 꽉 막혀가지고 어디 가서 임금님귀는 당나귀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데 뭐 그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심정들은 아니신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나마 그냥 여러분들하고 뭐 좀
그 어떤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신 이제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가슴 답답하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어떤 뭐 대선 부정 선거 사례들 쭉쭉쭉쭉 읊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것보다 한번 쓱 웃어주면 좀 마음이라도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일부 표현이 좀 뭐 지나치거나 아니면 조금 저렴하거나 이런 게 있더라도 조금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라는 말을 어디 가서 좀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되게 불만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 임금님은 귀가 없어요. 네? 귀가 없다고. 닭이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외치죠. 임금님이라는 벼슬은 닭벼슬이다. 아, 근데 닭이 귀가 없어요? 없지 않나요? 저 없잖아, 쟤. 아이씨,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도망가잖아요. 아, 근데, 왜, 지난주에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그렇죠. 11.6. 예,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하던데. 자, 참고로 닭 귀 있습니다. 찾아봤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 참. 아무튼, 거기서,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온갖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유신 그렇죠. 시대가 차라리 더 좋았다는 뭐 얘기도 광란의 도가니였죠. 있었다고 하고. 두 군데에서 했었죠. 국립현충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서 하고. 그 영희는 교회에서도 하고. 구미가 거기 가신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가 거의 확신이죠.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손병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예. 이 사람 한 말이 지금 뭐 또 정치권에서 시끌벅적하죠. 맞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 차라리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네. 미치겠다, 진짜. 부르짖었대요. 짖었네. 확실한 진짜. 거죠. 누가 부르짖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러니까요. 엊그저께 우리가 그랬네. 미리 가본 유신 왕국 이런 거. 엊그저께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국이 모 교회에서는 박정희 추모 예배 들어보셨죠? 네, 네. 1회. 뭐 불교에서는 박정희 영산 대제 그거 며칠 전에 한 건데. 불국사에서. 네, 그죠? 유교는 박정희 제사, 무속은 박정희 굿. 이거 뭐 종교를 다 통합하신 거예요. 박정희 교로다가. 이게요 보니까 닭교. 이게 예산 따오는 한 방법 아닐까요? 종교계에서. 아 근데 이 양반 진짜 무시무시한 분이네요. 그죠? 예, 송병도 씨라는 분, 뭐 유신 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었다, 뭐 이런 건 뭐 그런가 보다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 주변에 몇 명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그리고 뭐 이런 말을 했네. 아직도 5.16과 유신을 폄하하는 소리가 각하의 심기를 조금은 불편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태산 같은 각하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지한 인간들의 생태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 완성의 길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무섭네. 나 소름 끼친다. 매질하는 거네, 매질. 경북 구미에서 그 새누리당 구미 갑의 그 심학봉 의원은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 이런 씨. 제가 그 옛날에 태조 왕건에서 궁예죠. 궁예가 마지막에 그 죽는 장면. 해서 그 왕건 최수종이 궁예 김영철을 보고서 형님 패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도 난 되게 좀 거슬리고 야 실제로 그런 말을 했었을까? 아무리 왕건하고 궁예가 형 동생 했었던 사이다라고 전해진다마는 그게 맞는 표현인가? 이게 더한 거예요. 아버지 대통령 각하. 지 아버지야?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대통령 각하 이러면 뭐 아버지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 다른 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 감통이니까 하나님인 거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네, 그런 의미로 쓴 거네. 근데 이게 뭐 대통령 누님 하는 사람도 있다며. 누나. 누님도 아니고 누나. 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남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야. 나도 해보고 싶다. 누나. 저도 빨리 나이 먹을게요. 곧 70 넘어요. 저도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날에 나온 김에 11.6에 대해서 나온 김에 그 11.6 하면은 1979년에 12월 26일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 궁정동 안가잖아요. 저는 궁정동이 어딘가 했었더니 청와대 바로 옆이야. 지금은 무궁화공원이고. 그리고 청와대 그 앞에 무궁화공원이 옛날 궁정동 안가였는데 그렇죠. 예. 안가에 보면 지금 공원인데 거기 보면은 검은 바위로 검은 돌로 이렇게 깎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제 사건 장소가 됐는데 그거 말고 거기 왜 가셨어요? 1인 시위하러? 아니요. 검색해봤죠. 거기 왜 갑니까, 제가. 그거 말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날이 또 있어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제국주의의 심장,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세 발입니다. 세 발. 예. 사살하신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일입니다. 예, 그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11일. 그날을 우리가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매달 뭐 14일은 뭐 그런 거 한다며 뭐 빼빼로 무슨 데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날도 뭐 이름 붙이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총알데이로 해가지고. 총알데이. 형, 총알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 RO가 돼. 그렇구나. 압력소 이런 얘기 하면 안 뭐 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총탄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녹취록 나오면 그냥 별 달아요. 그러지 마요. 그리고 또 그 안중근 의사가 그 7발을 쏘는데 3발은 이토 히로부미 맞고요. 또 3발은 그 옆에 있었던 사람 만주철도 사장 그다음에 또 이제 보좌관 이런 사람들 맞는데 이 총알을 확실하게 저기 하시려고 해가지고 그 총알 탄두를 갈았어요? 예, 열십자로. 하셨습니다. 그 열십자로 가는 거는 저기 뭐 늑대 인간 뭐 이런 거 잡을 때 그렇죠. 십자가로 이렇게. 그 뱀파이어 머리 쏴 죽이고 뭐 이럴 때. 탄두 앞을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살생력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근데 김재규는 몇 발을 쐈나요? 2발이었습니다. 혹시 7발 아니었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 경호실장 진짜 알아네. 총알에 대해서 잘하네. 경호실장 그 차지철은 어디서 죽었냐면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그렇죠. 화장실에서 예. 거기서 총 맞아 죽죠. 예. 버러지 같은 이렇게. 총알 얘기 잠깐 하면은 안 돼요. 저기 우리 폐학계전은 충원을 하나 올리고 싶다면은 그 기춘 오빠나 저기 재준 씨나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장수 씨, 관진 씨 이렇게 다 아버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별들에게 물어봐. 뭐야? 그러니까 기춘 왜 이래 진짜. 재준이 오빠도 별이고. 당신 국정원에서 왔지. 우리 죽이려고. 기춘 오빠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쪽에 검사 역할 했던 양반이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또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좀 슬프긴 해요. 예. 적한테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빨 까는 거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 말고 여기서 우리 이빨 까는 애청자분들. 거지. 정치자분들은 그 몰래 이어폰 하나 꼽으시고 그냥 웃고 계시면 되죠. 어디 알리지는 마시고요, 못 듣는. 어디 애국전선 들어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송 내내 강조하지만 좋은 소리 절대 못 듣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운 받으시고요, 지워주세요. 애청자분들은 뭐 촛불 드시는 게 뭐. 그럼요. 그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즐기게. 오래. 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촛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다 덮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11월 달에 진짜 11월 달에 우리가 결판을 내야 돼요. 11월 달 12월 달 되면 더 추워지고. 아웃도어 자켓 뭐 이렇게 파카 이런 게 요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도 심하고. 그런 거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겨울 좀 춥고, 또 거리는 더 추울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촛불은 그 겨울에 드는 거예요. 그럼요. 이미 시작된 거잖아. 이미 촛불이 장기 전에 돌입한 거잖아요. 네. 문제는 지치지 않는 거죠. 될 때까지 든다. 네, 될 때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홍삼 액기스도 좀 드시고, 그러셔야 돼요. 뭐, 이 동네 은어긴 한데 어쨌든 물은 100도씨가 돼야 끓으니까. 예. 어쨌든 그 100도, 99도까지 이제 물을 데펴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난번 촛불 집회 때 제가 이제 그 시간 좀 그거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 좀 전에 좀 갔었거든요. 지난번에. 광장이 이제 텅 볐다가, 서울역 앞이 텅 볐다가 시간이 딱
사실은 그 전까지는 해도 사실 그 비둘기반 분들 많이 있었어요. 비둘기반 노숙인. 예. 보통 서울역이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시간이 되니까 서울역 광장이 정말 꽉 들이차는데 정말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 정서도 이 군사 독재 시절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못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이제 가두 시위를 나간 거예요. 근데 가두 시위도 은어를 쓰잖아요. T 몇 회 어디 몇. 전 몰라요. 전 선량한 학생이어서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숫자를 적어줍니다, 선배들이. 그러면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3, 3, 5 이렇게 하고 이제 종로 저는 그때 종로 3가에 지금 피카데리 극장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이 되기를 그러니까 18시 이렇게 되면 이제 6시에 시작된다는 거야. 처음 나오니까 모르잖아. 그냥 사람들 다 영화 보러 온 거 같고 막 놀러 다니는 거야. 젊은 팔짱 끼고. 뭐야, 또 선배한테 잘못 걸렸구나. 내가 오늘 또 속았구나. 가는구나. 그리고 딱 있는데 갑자기 6시에 딱 되니까요. 그 충격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양복을 입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도로로 탁 나옵니다. 손에 하얀 장갑을 딱. 장갑을 껴야 돼. 군부 독재 물러가라 하고 또 소리를 딱 지르니까 어디서 그 사람 다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소름 돋았을 것 같아. 예, 종로 그 통이 있잖아요. 이게 광화문 앞부터 신설동 로타리까지. 그렇죠. 10만여 명 될 거예요. 꽉 찹니다. 와, 그걸 한번 딱 보고 사는 순간 이게 박지만 씨도 제가 보기엔 뽕하지 말고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뽕보다 더해요. 이게 아드레날린이 팍 올라오면서 이게 내 갈 길이 여기구나. 그게 플래시몹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규모 플래시몹인 거지, 진짜. 전문용어로 동 뜬다고 하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감동? 야, 이게 민중의 힘이구나. 형님은 신장갑에 너무 꽂히셨네. 신장갑. 근데 그거 아무나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이뤘어요, 제가 나중에. 했어? 나중에 총학생이 됐잖아요. 그때 집회신고 나오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제가 그걸 이제. 혼자 완전 가오상구에서 했구나. 맞았어. 그래갖고 양복 쫙 빼입고 멋있게 빡!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 몇백 명 나와가지고 뒤지게 쫓겨다녔어요. 근데 그때, 정말 소름 돋았을 것 같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만큼.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만큼 민주화된 사회에서 이런 부정선거 꼴을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투표를 위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거, 이게 저기 87년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직선제가 그때 처음이니까. 87년에 처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제 행동대장 말 들어보면, 진짜 합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해진 것도 한 20년 안 된 거잖아요, 역사가.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까지 97년이잖아요. 이제 97년 대선이 있었고 정권이 이제 처음 바뀐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94년인가요? 그러니까 97년까지 예, 김영삼 정부가 있었던 거죠. 92년 대선. 그렇죠. 93년부터 김영삼 정부. 그때만 해도 시위만 하면 화염병 난무하고 체류탄 난무하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5년 시위 현장에서 체류탄과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사라진 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99년 정도 이후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광복이 1945년부터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48년이니까 그때부터 한 50년 넘게 계속 그 정상적인 민주주의 헌법에만 존재했던 민주주의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그 97년 대선 이후 98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집회가 국민의 의사 표현이 나름대로 자유로워진 거죠. 제가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대학을 다녔었는데 제가 학교 앞에서 포장마차를 했었어요. 네. 저희 선배하고 제가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때 왜 했냐면 이제 판소리 배우려고 레슨비 좀 받으려고 비용을 마련하시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선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주일에 그때만 해도 일주일에 진짜 그 한 번은 그냥 무조건 학교 앞에 집회죠. 예, 그리고 좀 많게는 그렇죠. 좀 주간 좀 이렇게 뭐 5월달이라든지 뭐 이런 좀 많은 주간에서는 거의 매일이죠. 매일. 매일이죠, 매일.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집회를 하고 있었고, 저도 그때 화염병을 던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말씀 조심하시네요.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꽃병. 공소시효 꽃을 던지고 있었어요. 아로가, 그냥 아로가 아니에요. 꽃을 던지고 있었어요. 장미꽃을 이렇게 던지고 계셨어요. 포장마차 쪽에 정경이 있었고, 저는 이제 학교 정문 쪽에 있었고,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용감하게 막 뛰어나가더니, 딱 던졌는데 꽃을 휴 컵으로 날아가더니 포장마차 제 포장마차 형님 거에 막 불타는 포장마차 보고 있는데 난 이게 마스크 빼고 막 달려갈까 시민이셔가지고 막 그러는데
정경들이 전 재산이 꺼졌어요. 정경들이 소화기로 소화기로. 소화기로다가 꺼주더라고요. 아, 고맙네. 아유, 고마운 정경.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역 광경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민들도 그때 같은 정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모여서 그냥 집회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될 거를 뭔가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 3, 5 주변에 숨어 있다가 땡 하면 자주 올라오는. 그러니까 90년도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시면 13년 전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23년. 그러니까 좀 뭐 촛불 집회도 좀 진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그릇을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에 저희 극단이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마당극을 한 12여 분짜리 공연을 딱 했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앵콜 마당 그 공연을 노래도 아니고 뭐 공연을 앵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뭐 잘했다라는 뜻이겠는데 저쪽에서 또 한 분은 야, 쇼하지 말고 빨리 집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가두투쟁할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근데 그분 마음은 알겠는데, 첫 번째, 열심히, 이번에는 저는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댔고, 우리 저희 극단 단원들끼리 준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진짜 극단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근데 열심히 만든 친구들한테 너무 앞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좀 극단 단원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보다 더 그랬겠네. 네,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집회란 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멍에 치고 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영일형님이라든지 뭐 우리 행동대장 같이 뭐 폭력적인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 얘기도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농담 따먹기 같은 조미료 같은 역할도 필요하고 집회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에 노래 공연도 있고 연극 공연도 있고 뭐 이런 그 문화는 뭐 옛날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분 마음도 좀 이해가 가는데 좀 그렇게 좀 가끔 가다가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가끔 가다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너무. 그래서 노래나 부르지 마라 뭐 열혈 시민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집회해라. 거리로 나가라.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예, 그런 같이 마음이 좀 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거리로 나가면 추워요, 여러분. 아니 추운 건 둘째 치고. 근데 저도 이제 한번 그 비슷한 류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당으로 봐도 다양하고 단체로 봐도 다양하고 정치적 스펙트럼 매우 넓습니다. 어찌 보면 좀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 표창원 교수님 같은 분은 자신이 합리적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고 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춤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연설이 좋은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어떤 목소리가 담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좀 안 맞는다고 그걸 거칠게 반응하는 거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건 이제 우리가 연대하고 단결하는데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어깨를 함께 겪고 나가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이거 못 바꿉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좀 울컥해서 그런 거죠. 지치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깨알 같은 드립. 에? 두산이 이겼어요. 역시. 그러니까 폐하 때문이니까 어제 부정 탓하니까. 삼성 팬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삼성 팬들. 또 시구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남은 경기 다 시구하러 나오시면 그럼 역전되잖아. 네, 아무튼 정홍원 총리께서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신 내용이 경제와 현안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게 경제와 현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오늘 애국전선의 주요 내용은 나름 현안에 관련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쭉 나눠봤습니다. 제목은 박드로의 빈볼 편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수다를 떨면서 가볍게 좀 다뤄봤는데요. PK 검찰 그리고 군뽕 라인으로 재정비가 돼서 확실하게 조국 근대화에 매진하는 그런 정권. 군납뽕이라고 해주세요. 군납뽕? 예. 네, 으로 재정비돼서 조국 근대화에 매진하는 정권. 또 깜짝 성장률 1.1%를 발음도 어렵네요. 1.1%를 이룬 정권. 일본 방사능과 자위권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안달난 정권. 또 전국이 온갖
아름다운 사람 붐비는 축제로 장관인 정권. 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박드로님께서 일본산 아식스 운동화를 신고 깜짝 시구를 하기 위해 마운드에 섰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셨죠? 이분이 던진 빈볼, 굳게 잠긴 그 입안에 담겨있는 비밀의 무게만큼 정말 위험천만할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자들 명심하세요. 부정한 정권을 밀어냈던 투쟁의 역사 역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는 걸요. 그동안 우리는 가슴속에 품은 흰 장갑을 잘 챙겨두세요. 곧 조금 있으면 꺼내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름 끼치는 가두투쟁을 벌일 때가 올 겁니다. 10월 28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씨름 좀 잊자고 야구 보다가 속 뒤집혀 죽을 뻔했죠? 오늘은 놀란 오빠들 속 좀 달래드리려고 아주 오랜만에 이벤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빠들 잘 자요. 함성을 불태우자 우상의 날개를 펼치고 하나 되어 날아보자 꿈의 이글스 감동의 이글스 언제나 승리뿐이다 패기와 정열뿐이다 우리 꿈을 향해 모두 함께 하나된 우리를 보라 이글스의 승리를 보라